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시위대 공개 처형을 취소하자 계획된 공격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전함 이동, 자금 유출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모두가 이란과의 대립에서 물러섰을까요? 이것이 앞으로의 일에 대한 눈속임일까요? 이번 주 예루살렘 미닛이 시작됩니다. JNS 텔레비전 예루살렘 미닛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JNS 뉴스 특파원 조쉬 헤이슨이며 예루살렘 JNS 미디어 허브에 있습니다. 알렉스 트레이먼 JNS CEO는 남부 플로리다에서 이스라엘계 미국인 협의회 컨퍼런스에 참석 중입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씨, 저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플로리다에서 열린 회의에 계셨죠. 그곳에서 미국 행정부의 특별대표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란과의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미국은 이란에 대해 어떠한 공격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는 지난 2주 넘게 그 나라에서 벌어진 모든 시위 이후의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이 정권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야기 전 위트코프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인들에게 경고했고 그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어제 이란 측과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것 중 하나는 곧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던 살해 사건들이었습니다. 교수형, 집에서 집단 교수형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중단되었습니다. 군사 행동이 일어난다고 보시나요? 저는 외교적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핵 농축 미사일. 우리는 그들이 보유한 실제 물질, 즉 약 2,000kg에 달하는 재고를 줄여야 합니다. 이 물질은 대략 3.67%에서 60%까지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 세력들도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경제적으로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엔 물이 없고 하루 16시간 물과 12시간 전기가 끊깁니다. 인플레이션은 아마 50%를 훨씬 넘을 겁니다. 문제가 정말 많죠. 그들이 국제연맹에 돌아오고 싶다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가지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면 훌륭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대안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렉스, 특별사절 위트코프의 말을 들었는데 우리가나 이스라엘이 놓친 게 있나요? 미국이 기회가 왔을 때 행동에 나설 기회를 놓친 건가요? 아니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기회를 놓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할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고 만약 사용한다면 언제 군사력을 사용할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이건 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24시간 미디어 메아리 속에 살며 빠른 결과를 원한다는 것도 압니다. 알다시피 혁명은 시간이 걸려 발전합니다. 대통령도 이를 솔직히 밝혔습니다. 이란 정권이 거리에서 시위자들을 탄압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 시위자들에게 군사적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좋은 기회를 행동하지 않아 놓쳤다는 말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만약 이 정권이 군사 개입 없이 무너질 수 있다면 그것이 미국에게는 단연코 첫 번째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란 국민들이 직접 정권을 전복하고 이것이 미국이 아닌 이란 국민들의 혁명으로 알려지길 원합니다. 알다시피 이란과 미국 사이에는 오랜 복잡한 역사가 있습니다. 1953년에 미국이 모사데그 총리를 전복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이란 전문가들은 이것이 미국과 큰 관련이 없고 미국이나 영국이 주도한 쿠데타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대통령은 그 이야기 속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란 국민이 스스로 해내고 민중혁명이라면 더 좋다는 겁니다.
만약 미국이 개입해서 지원해야 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그들에게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란 시위대는 분명히 자신들이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젯밤에도 그는 이란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지금 시위대는 미국의 도덕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많은 고려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공격을 한다면 결정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공격하길 원할 것입니다. 미국의 최근 군사행동을 먼저 살펴보면 포드 핵 원자로에 대한 공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건 한 번에 끝난 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은 12대의 비폭격기로 포드를 폭격해 군사행동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고 미국만이 주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공역을 정리하고 모든 목표물을 타격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미국 대통령이 작전 성공 가능성을 이해하자 그는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그 작전은 이틀 전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 군대가 수년 동안 연습해온 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용으로 설계된 무기를 사용했고 대형 관통 폭탄은 산 아래 포르도 핵 원자로 폭격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 무기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이를 위한 모의 훈련을 해왔고 조건이 완벽해졌을 때 바로 그때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개입, 즉 카라카스에서 마두로를 제거하기 위한 특수 작전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작전은 몇 달 동안 연습해온 것이었고 그들은 조건이 맞을 때까지 심지어 날씨가 맞을 때까지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작전 계획, 군사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갔고 언제 조건이 정확히 맞는지 결정하는데도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같은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아직 계획을 만들고 있거나 이미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카메나이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있기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한 유명한 사건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산 나스랄라가 특정 지하 벙커에 있고 제거 작전을 시작할 것임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 건물 아래에 그를 제거하려고 도시 한 블록 전체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하산 나스랄라가 그 시설을 떠난다는 첩보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군사 공격 계획이 있는지 실제 공격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이고 확실한 공격을 원합니다. 그래야 더 긴 군사 작전에 휘말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확실하고 결정적으로 모든 것이 끝나길 바라지만 다른 고려사항도 있습니다. 그 고려사항은 바로 다음 날, 즉 그런 공격이 일어난 후에 누가 이란을 통치하게 될 것인가입니다. 또한 미국 일부 행정부 인사들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받았습니다. 레자 팔라비, 즉 왕세자이자 1978년 1979년 혁명 당시 추방당한 샤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팔라비가 내일 이란의 해답이라고 꼭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확실히 친서방적이고 확실히 친미이며 확실히 친이스라엘입니다. 이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완벽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가 이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현재 정보기관 평가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정권이 무너지면 그가 그 나라를 하나로 유지할 힘과 영향력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밖에 나가 하메네이를 제거해도 이후 나라가 무너져 바시지나 혁명수비대 강경파나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권력이 넘어가면 결국 얻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들이 갖춰졌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혁명수비대의 핵심 인물들이 정권을 배신할 의지가 있는지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하메네이 이후 이란을 장악할 강력한 인물로 선호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을 지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고려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이야기는 또한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공격이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을 거란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이 시위 운동이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고
그 압력이 혁명으로 이어질 만큼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미국 뉴스와 텔레비전에서 점점 더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젯밤에 저는 폭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플로리다에서도 이란 관련 보도가 불과 몇 주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압력이 높아지고 미국 내 군사 개입 지지가 늘면 모든 조건이 맞을 때 가까운 미래에 무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렉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다른 관점으로 며칠 전 뉴욕타임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조차도 미국 즉 트럼프 행정부에 이 시점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다는 보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유명 언론인 겸 평론가 아미 세겔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의 추측을 언급하며 공격이 일어나지 않은 세 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이란의 보복을 저지할 요격 미사일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으로 네타냐후가 왜 지금 공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는지에 대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이번 공격은 상징적 의미만 있고 감수할 가치가 없었으며, 셋째,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말한 기만 작전입니다. 이란인들이 미국 공격을 걱정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타냐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뉴욕타임스 기사와 네타냐후가 미국의 공격에 반대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미 세겔이 언급했을 수 있는 다른 이유들도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들이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미 세겔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많은 맥락이 있습니다. 만약 군사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이 보복의 주요 표적이 될 것이라는 점은 거의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을 이미 대비해 준비를 끝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시위 운동의 일부가 모사드의 현장 활동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약 자신들이 들어오는 탄도미사일을 격추시킬 능력이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면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란은 남은 모든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추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12일간의 전쟁 동안 이란이 보유했던 약 3,000기의 탄도미사일 중 절반 정도를 파괴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란은 아직 1,500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이를 모두 요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란이 최대한 빠르게 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이 마지막 순간이라 판단해 미사일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들이 몰락하면 이스라엘도 함께 몰락시키겠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며칠 동안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서기 전과 뉴욕타임스의 이 보도가 나오기 전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란과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거나 전쟁이 여전히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방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네타냐후가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뱀의 머리를 제거하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우리가 완전한 승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리고 모든 것을 살펴보면 아마도 문어의 머리, 즉 테러 문어가 더 적절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시리아의 촉수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어를 죽이고 싶다면 뱀의 머리, 즉 테러 문어의 머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는 이 정권이 무너질 때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타냐후에게는 이스라엘이 설령 보복이나 보복 시도의 대상이 되더라도 이것은 전쟁입니다. 여기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함으로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네타냐후가 그 보고서나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뉴욕타임즈에서 익명의 소스를 인용한 보도도 믿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돼요. 트럼프가 공격했다면 뉴욕타임즈는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압박했다고 썼겠죠. 맞죠? 그래서요. 항상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공격이 발생하든 안 하든 모두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해도 역시 이스라엘 때문일 겁니다. 지난주 네타냐후가 반대했고 트럼프도 네타냐후 때문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네타냐후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항상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 사이에 균열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고 네타냐후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도 알아야 합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 갈등이나 미국 행정부 누군가가 네타냐후를 못마땅해 한다는 말이 나오면 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건 캠페인입니다.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언론 캠페인이나 한 사람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대통령이나 이스라엘 총리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알렉스 시위대와 진행 중인 시위를 살펴보면 어제 이란에서 시위대가 있었고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가 이스라엘과 미국이 실제로 시위 운동의 배후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마치 두 나라 모두 현지에 요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야톨라는 자신의 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미국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자들 때문이기도 하고 피해 때문이기도 하며 이란 국민에게 누명을 씌운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전쟁으로 이끌 생각은 없지만 내부의 범죄자들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야톨라와 이란 정권의 선전이 나옵니다. 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원들이 이란에서 일어난 시위의 배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란인들이 정당했고 과도한 폭력으로 수천 명을 죽인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왜곡된 선전 속에서는 이 시위 운동의 배후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있잖아요. 우선 만약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면 왜 자기 국민을 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란 국민들은 무고하며 죄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아닌 자국민에게 총을 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것이 이번 시위가 국민 스스로 시작됐다는 첫 증거입니다. 이것이 이란 국민들이 이곳에서 개입을 시도한 첫 번째 시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혁명을 시도해 왔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그들은 2년 전과 2008년에도 거리로 나왔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그런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모사드가 이란 내부에 요원을 두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자주 봤죠. 대표적으로 몇 년 전 이스라엘이 이란 핵 프로그램 아카이브를 빼돌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12일 전쟁이 시작됐을 때 현장에 있던 요원들이 일부 방공망을 제거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책에서 그 내용을 볼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이 이란 내부에 있었던 역사와 이스라엘 요원들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요원들이 이란의 시위 지도자들이 내분을 일으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동의하지만 모든 걸 이스라엘과 미국 탓으로 돌리는 건 늘 하던 말 같아요.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그들은 큰 사탄과 작은 사탄 두 강대국을 적으로 삼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란 국민들에게 무리 없다는 사실을 회피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이란의 화폐 가치는 1달러에 1,400만 리알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중국에 석유 팔아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그리고 그 돈을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그 돈을 레바논의 헤즈볼라,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의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달러로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술을 국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방법을 찾는 데 쓰는 대신 핵무기를 만들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모든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국민들이 이 광적인 성직자들, 이 테러 문어의 머리 역할을 하는 자들에 맞서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란은 카타르처럼 자금이 풍부하지 않아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국민 모두가 부유해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써도 신경 쓰지 않지만 이란은 다릅니다.
이란 국민들은 이 공화국, 이슬람 공화국의 손에 고통받고 있으며 그들은 단지 정상적인 삶을 원하고 세계의 평범한 나라들 중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여건이 무가치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주머니 속의 화폐가 완전히 가치 없게 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야톨라들이 1979년 집권한 이후로 가져온 죽음과 파괴의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들은 대담하고 지적인 민족이며 정권에 의해 억압받아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민의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야톨라들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미국에 있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미국인들이 이것이 이란 국민과는 무관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에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 내일, 앞으로 며칠, 몇 주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와 그 항모 전단이 남중국해에서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아들을 포함한 고위 정권 관계자들이 지난 며칠 동안 150억 달러를 해외 계좌로 이체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두바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여전히 경계 태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민방위 사령부는 어떤 지침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저녁이 되면 조심스럽게 하늘을 바라보며 언제든 상황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고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맞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늘 준비되어 있어 특별한 대비가 필요 없습니다. 안전실은 언제든지 바로 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분 내 안전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자산을 옮겨야 할 수 있으니 준비해야 합니다. 결정적이고 확실한 타격이 가해진다고 해도 말이죠. 의도된 결과든 의도하지 않은 결과든 모든 종류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산을 이동 중이며 자산이 완전히 배치될 때까지 공격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카타르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자국의 공군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후 보복은 카타르를 향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미국 공군기지이므로 카타르는 미국이 기지 내에서 하는 일에 거부권을 가져선 안 됩니다. 만약 그들이 미국의 행동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그 공군기지가 카타르에 있으니 미국은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공군기지가 그곳에 있는 전체 목적은 미국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어떤 일이든 그 기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타르인들은 그 공군기지에서 이루어지는 미국의 군사활동에 대해 어떤 거부권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잠재적 고려사항이지만 저는 공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믿음이 이란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스티브 위트코프가 불과 이틀 전에 여기 IAC에서 외교적 해법이 군사적 해법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군사 개입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민이 권력을 잡는다면, 만약 혁명 수비대에서 이탈이 일어난다면 미국의 개입이 필요 없고 모두에게 그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보복도 없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으니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이란에 대한 공격 가능성, 그러니까 타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압력은 이란 시위대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알렉스, 이제 지구로 가서 스티브 위트코프와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는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트위터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가자 분쟁을 끝내기 위한 대통령의 20개 조항 계획의 2단계 시작을 발표합니다. 이는 휴전에서 비무장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술 관료적 통치와 재건, 그리고 과도기 기술관료 팔레스타인 행정부 설립 발표입니다. 가자 행정국가위원회, 즉 NCAG를 발표하면서
2단계도 함께 발표하고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평화위원회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후보자들, 대표들, 다양한 부서들과 여러 위원회들을 상세하게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직 하마스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인질 한 명, 론 카빌리도 여전히 가재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2단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2단계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지금은 IAC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에서 언급된 두 명이 IAC에 참석했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스티브 위트코프, 두 번째는 론 가빌리 가족입니다. 그들은 IAC에 있었고 그 가족도 함께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말하라고에 있을 때도 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마지막 시신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를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이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시신조차도요. 이 분쟁이 끝날 때까지요. 론 가필리의 시신이 집에 돌아오기 전엔 모두 불안할 겁니다. 우리는 IAC에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로니를 집으로 데려오자. 로니를 집으로 데려오자. 로니를 집으로 데려오자. 그 시위는 오마르 누트라 부모님이 주도했으며 여러 인질 가족들도 참석했습니다. 저는 유엔에서 패널 토론을 했는데 그 자리에는 전 유엔 대사였던 길라드 에르단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요나탄 사무라노의 어머니인 아옐렛 사무라노도 함께 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산 요나탄은 10월 7일에 살해당했습니다. 노바 페스티벌에서 탈출해 키부츠 베리로 차를 타고 갔고 그때 테러리스트 한 명이 사살됐습니다. 하지만 그 후 유엔과 직원이 요나탄 사무라노의 살해된 시신을 납치해 갔습니다. 국제연합 즉 국제연합 RWA 차량을 타고 다시 가자 지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론크빌리의 부모님도 거기 계시죠? 그를 되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티브 위트코프도 그 자리에 있었고 개회 본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위트코프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인질들의 부모님들은 정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다론 페레츠, 그의 아들 다니엘이 10월 7일에 사망했고 시신이 가자 지구로 옮겨진 분도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티브 위트코프 같은 유대인이 행정부 내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위트코프 역시 아들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인질 구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미국 대통령은 인질 구출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2월에 백악관에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오벌 오피스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팔레스타인 당국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인질에 대해 계속 언급하며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위트코프 모두에게 그것은 중요했고 인질을 되찾으면서 그 가치가 입증됐습니다. 동시에 무대 위에는 위트코프가 있었고 대통령이 위트코프에게 대통령의 고용인이 된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계속 말한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트코프는 이 직책에 임명되기 전에는 흑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있을 때 보면 그 사람은 별로 자신감 있어 보이지도 않고 인상적이지도 않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기대할 만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자 지구 문제를 다루고 이란 문제를 다루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차관보처럼 사실상 주요 인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외교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존재론적으로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발표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이란의 군사 개입이나 외교적 해법 중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혹은 가자 지구에서 2단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 2단계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의문점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것이 다소 무의미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하마스가 무장 해제할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평화위원회나 현재 구성 중인 기술관료 정부가 하마스를 무장 해제할 것이라 믿지 않습니다. 하마스가 무장 해제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추가 영토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자지구 53%를 통제하며 하마스가 존재하는 한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은 성과를 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지금 평화위원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위원회 자체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경고 신호를 줍니다.
이스라엘은 터키가 이 평화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터키의 외무장관인 피단 외무장관이 평화위원회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 사람은 터키 대통령 레제프 에르도안의 후계자라고 합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에르도안보다 더 극단적입니다. 즉 에르도안보다 더 극단적인 사람이죠. 터키의 잠재적인 차기 지도자가 이제 평화위원회에 들어가서 가자 지구의 미래에 대해 결정하고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총리가 나와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을 봤는데 최근 들어 총리가 이렇게 직접 나오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평화위원회 구성이 자국 정책에 반한다며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정책의 전환을 보는 것은 정말로 아주 큰 경고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공식 성명이나 정책 수준에서 두 정부 간에 전혀 이견이 없다는 것을 항상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견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고 항상 이견은 있었지만 그런 이견들은 항상 비공개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제는 갑자기 처음으로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실제로 균열이 생기고 실제로 의견 불일치의 신호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발표자들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는 네타냐후 지지 진영에 속하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총리가 마라라고로 날아가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입장을 공유하려 했던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대통령은 여전히 이 업무를 위트코프와 쿠슈너에게 맡겨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무가 뭔가요? 예시도 알려주세요. 우리는 이 집행위원회 또는 평화위원회의 전체 헌장을 봤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평화위원회, 집행위원회, 기술관료정부가 있습니다. 각자가 무엇을 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기술관료정부입니다. 그들은 물과 하수도를 작동시키고 기본적인 서비스를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누가 운영하는 걸까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전 장관이 운영합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지구를 장악하거나 카타르, 터키가 평화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언급했듯이 이것은 상징적 임명일 수도 있습니다. 평화위원회에 어떻게 들어가고요,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평화위원회의 투표 대상, 내용, 역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거대한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자 지구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평화위원회가 그걸 해내지 못한다면 가자 주민들은 그저 자기 오물 속에서 끙끙 앓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 상황은 10월 7일 하마스의 행동과 이스라엘 군사작전으로 오랜 기간 형성됐습니다. 알렉스, 당신은 가빌리 가족을 언급했고 그곳 모든 이들이 하마스가 이란을 석방하라 외쳤다고 했죠. 지난 며칠 사이에 이슬람 지하드라는 테러 조직이 고구 론 가빌리의 시신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주 크네셋 회의에서 론의 어머니 탈리 가빌리와 직접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시신이 돌아올 때까지 가자지구 지원과 재건을 모두 중단해야 하며 이 단계에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하마스가 그의 시신을 돌려주도록 강요받기 전까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디로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맞아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하마스는 모든 시신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론 가빌리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이스라엘이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신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신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니 그나마 조금은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론 가빌리의 시신을 집으로 돌려받는 것은 왜 중요한가요?
그래야 제대로 마무리하고 장례식을 치를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들도 고통받고 있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연맹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연맹 직원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확실히 자유주의적 유대인이었고 미국에는 그런 유대인이 많습니다. 저는 많은 훌륭한 질문을 받았고 한 분이 이타마르 벤키르와 비찰 스모트리치 같은 장관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옹호하기가 종종 어렵다고 했습니다. 가자 지구에는 음식이 없어야 한다, 지원이 없어야 한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장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옹호할 수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론 가빌리의 부모님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이 직접 말하는 것으로 과장된 발언이 아닙니다. 많은 이스라엘인들은 하마스가 시신을 돌려주지 않는데 왜 가자 지구를 재건하냐고 말합니다. 이 합의로 하마스는 무장 해제와 가자 지구 비무장화가 요구되지만 하마스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자 지구는 비무장화되지 않았는데 왜 지금 2단계로 진행하나요? 우리는 가지구에 인도적 지원만 들어갔고 아직 재건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추진하는지 의문입니다. 상징적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쿠슈너와 위트코프를 다시 봐야 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쿠슈너와 위트코프가 재건 사업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관여하고 있는 회사들이 가자지구 재건을 시작하기 위해 대형 계약을 따내게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쿠슈너, 위트코프 또는 그들의 회사들이 가자지구 재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나요? 그게 사실이면 그들이 서두르는 이유가 설명돼요. 트럼프 임기 동안만 자리를 지킬 수 있으니 빨리 시작해야겠죠. 왜냐하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앞으로 2년 반 정도 안에 그걸 성사시키지 못하면 그들은 게임에서 밀려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모든 재건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금전적인 이해 충돌이 아니라고 해도 누구나 그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쿠슈너와 우드코프는 카타르와 사업을 하며 카타르인들이 평화위원회에 포함됐습니다.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업을 하며 사우디인들도 관여할 수 있어 이해 충돌 의문이 생깁니다. 금전적 이해 충돌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의 업적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해내고 싶어 하고 그걸 해낼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는 쿠슈너와 위트코프가 중동에 머무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중동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는 앞으로 2년 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라지고 미국의 새 대통령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스, 화제를 바꿔보죠. 지난주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대외 원조를 끝내고 싶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도요. 이번 주 미국 의회는 국무부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최소 330억 달러의 대외 군사 금융 프로그램이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그 자금은 계속 이스라엘에 배정될 전망입니다. 비록 네타냐후 총리가 앞으로 그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길 원한다고 했지만 맞아요. 이건 여전히 이스라엘과 미국 간 10년간 수십억 달러 규모 양해각서의 일부입니다. 의회는 이 지원을 통과시켜야 하고 저는 이 양해각서가 만료될 때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 능력, 특히 탄약과 미사일 방어 능력을 최대한 재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번에 승인된 330억 달러와 이전에 승인된 5억 달러 없이도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네, 이스라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계약상 의무가 있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 말한 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런 자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이스라엘과 미국이 다른 방식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걸 보고 싶다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이 이런 지원을 받느냐고 궁금해하는데 이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것은 미국 군수 산업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승인된 330억 달러 전액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380억 달러 전액이 모두 미국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돈을 미국에서만 써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무기를 사기 위해 자유시장에 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스라엘이 체결하는 군사 계약, 즉 무기 획득에 대해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스라엘이 미국 군수 산업이 정한 가격에 무기를 사야 한다는 뜻이고 그 가격이 반드시 최선의 가격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의회와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 제품을 최고가로 구매하도록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에게는 보조금이 되는 셈이죠. 동시에 이스라엘은 이 모든 장비와 기계를 실제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고 미국 기업들에게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은 논리입니다. 저도 이런 주장 들어봤는데 F-35 전투기가 시장에서 잘 안 팔린 이유는 많은 결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가 이스라엘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상대로 한 공격과 더 중요하게는 이란과의 12일 전쟁에서 무엇을 했는지 본 후에는 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모두 F-35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조종사들이 F-35로 해낸 일과 미국보다 더 많은 연료를 실을 수 있게 F-35를 개조한 것을 보면 미국이 이 기체를 이스라엘에 제공했을 때보다 더 많은 연료를 실을 수 있게 된 점을 보면 이 정보가 미국 군대로 전달되어 F-35 업그레이드와 변경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F-35의 상품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미국이 수십억 달러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돈이 이스라엘에 주어졌고 이스라엘은 그 돈으로 F-35를 구입했으며 그 후 이스라엘이 F-35를 개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스라엘에 주는 것이 미국의 큰 이익이 됩니다. 일방적으로 퍼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미국이 이 군사적 파트너십을 통해 받는 모든 정보 공유와 다른 이익들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알렉스,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이번 주에 우리가 꼭 이야기해야 할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내 여러 일이 없었다면 이 소식이 가장 중요한 뉴스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2026년 예산안 통과까지 일주일만 남았습니다. 1차 심의에서요. 크네셋이 해산되고 이스라엘이 선거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크네셋 법률 고문 사기트 아피크에 따르면 그는 오늘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1차 심의가 반드시 다음 주에 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안 1차와 2차 심의는 최소 2달 간격이 필요하며 2차 심의는 3월 말까지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산안 미통과 시 크네셋이 자동 해산됩니다. 현재 10월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안이 진전되지 않고 1차 심의가 열리지 않으며 이어서 2차와 최종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곧 선거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 90일이나 120일 내에 선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체계, 즉 의회 제도는 미국의 시스템과는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4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고 4년 후에 다시 선거를 치르고 그 다음에 재선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의회제를 사용하며 총리는 정당들이 연립정부를 합의해야 선출됩니다. 정부는 매달 불신임 투표에 직면하고 연립정부의 구성원들이 연정을 떠나기로 결정하면 언제든지 정부가 해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반수를 잃게 됩니다. 총리가 자신의 정당을 정부에서 빼고 선거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해산의 주요 계기 중 하나가 국가 예산안 통과입니다. 현재는 2026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안 통과 마감일은 2026년 1분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일종의 그리고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2025년 예산을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고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기한이 1분기 말까지입니다. 하지만 크네셋 법률 고문은 일정과 달력을 살펴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산안을 2차, 3차 심의까지 통과시키려면 1차와 다음 심의 사이에 2달 간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연정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일주일 내에 처리해야 해 잠재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은 이미 내각에서 승인됐습니다. 이는 네타냐후가 예산안을 통과시킬 정치적 자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종교 정당들은 지금 어떤 형태로든 징병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예산안에 찬성할 수 있어 첫 번째 심의 전에는 이 과정을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산안을 1차 심의에서 승인할 수 있고 예산안이 2차, 3차 심의까지 마감일까지 진행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은 거의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2차 심의와 3차 심의 사이에 강역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정당들이 지금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기가 약 한 달이나 6주 후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네타냐후는 주위를 살피고 있으며 지금 여론조사를 돌리는 중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론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이 상황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야권이 다른 후보를 중심으로 당열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다른 정당들이 동참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그는 이봐 있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 선거 치르기 좋은 때야. 그리고 나서 네타냐후 자신이 기본적으로 정부나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 종교 정당들을 탓할 거예요. 그는 그냥 자기가 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있죠. 뭐든지 간에요. 그는 일부 정부 구성원이 찬성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으로 선거를 촉발하고 말씀대로 약 90일 후 선거가 치러집니다. 네타냐후가 조기 선거를 원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으로 보자면 그는 어떻게든 이 예산안을 1차 심의를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달쯤 후에 또 다른 예산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알렉스 이번 주 이스라엘로 돌아가시고 스튜디오에도 오랜만에 복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4편을 연달아 외부에서 찍으며 3주 반가량 여행했어요. 저는 예루살렘에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할 날이 기대됩니다. 이번 여행은 JNS에게 매우 좋고 생산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IAC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오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적어도 한 12명 정도는 처음 보는 분들이었어요. 저를 알아보신 거죠.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당신의 팟캐스트를 보고 있어요. JNS도 항상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어떤 분들은 저에게 혹시 조쉬인가요? 라고 물으시기도 했어요. 저는 아니요. 저는 조쉬가 아닙니다. 라고 했죠. 저는 알렉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조쉬랑 같이 팟캐스트 하시는 분이시군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저한테 와서 와, 생각보다 실물로 보니까 훨씬 더 말라 보이시네요. 라고 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유리 씨와 카메라 뒤 분들과 프레이밍 변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하지만 IAC에서 JNS를 둘러싼 좋은 분위기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컨퍼런스에 7번 연속 참석했지만 예전엔 사람들이 저에게 JNS 읽고 있다며 최고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팟캐스트를 보고 있는데 정말 유익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팟캐스트를 잠시 멈추고 메모를 하면서 들었다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만이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분들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JNS의 전설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유대인과 이스라엘 미디어에서 진실을 말하는 이들 때문이죠. 이런 반응이 동기부여가 되고 가끔 밖에 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곳에서 JNS를 위한 파트너와 후원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독자, 재단, 시청자 후원으로 운영되는 뉴스 에이전시입니다. 저희는 미국의 500일 C3 비영리 단체이며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을 계속 제작하기 위해 독자와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 양과 질을 높일 예정이며 이는 여러분의 지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JNS 서밋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4월 15, 17일 예루살렘 월도프 아스토리아에서 개최됩니다.
작년 첫 행사에는 총리, 외무장관 등 여러 장관과 120명의 연사 700명 넘는 참가자가 참여해 역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성공을 반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 등록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jnssummit.org를 방문하세요. 이 행사는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습니다. 저희는 작년과 10월 7일 이후 많은 진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다음 주에 스튜디오에서 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여행하세요, 알렉스. 그리고 부디 신의 뜻이라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카메라 뒤에서 수고해주신 분들, 특히 유리 스레츠키께 감사드립니다. 스테이션 매니저 오글랜터가 보드를 운영하며 라이언 리슈츠, 프로듀서 잭 시커맨, 에스더 에덴이 JNS-TV에 있습니다. 최신 이스라엘 중동 유대인 사회 소식은 jns.org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주 예루살렘 인 IS에서 뵙겠습니다.